소갈비와 달백숙, 그리고 대게찜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밥상 앞. 한국인 가족 사이에 일한 여자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화기애애해야 할 식탁 앞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바로 옆에 앉아있는 한국인 남편의 어깨를 치면서 오열하는 이란 여자.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 출신의 방송인 리타입니다. 모로코가 제주 활동 무대인데요. 저는 거기서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행사 진행, MC를 맡아서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 한국인 남편이자 이란으로 출장 온 사업가 지우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지우 씨를 만난 곳은 중동과 각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행사였습니다. 행사에는 외교관과 사업가, 예술가들이 모였고 저는 귀빈들을 환대하고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섭외되었습니다. 행사를 빛내는 화려한 장식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여러 분쟁과 전쟁의 공포로 황폐해진 제 고향 이란에도 어서 빨리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을 대신해 중동 국가와의 문화 교류에 관심을 가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가가던 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우 씨가 먼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란에 관해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의 따뜻한 인사와 환영의 마음이 담긴 눈빛에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모인 자리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이란의 이야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에 반해 지우 씨는 이란과 한국의 관계와 이란 자체에 관해 무척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담담히 제 생각을 설명할 수 있었고 지우 씨는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죠. 그날 이후로 시간이 흐를수록 지우 씨는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 동양 사람들에 관한 완고한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미디어로 보게 되는 동양인들을 하나같이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괴팍하게 구는 사람들뿐이었기 때문이죠. 가부장적이고 표리부동한 사람 말이에요. 지우 씨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우스운 것은 제 주변에 일본인,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행복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자리 잡아버린 편견 때문에 친구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자랑할 때마다 속으로 그런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동양인과 결혼한 친구 중에서는 가잘이 무척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가잘은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한국 남자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린 상태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도 처음에는 이방인으로서 많은 걱정을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가잘의 남편인 성민 씨는 이란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며 두 사람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가잘은 지금도 사랑받으며 잘 지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부 믿지 못했던 건 무작정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제 고질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들도 지우 씨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제 마음을 이기지는 못하더군요.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생각이 엇갈리다가도 자기 전이면 지우 씨의 진심 어린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란과 한국을 오가는 사업가인 그는 한국과 이란의 문화를 함께 존중하고 더 넓게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했었죠. 다행히 그날 지우 씨의 연락처를 받아두었고 저는 용기를 내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그도 제 문자에 반갑게 회답해 주었고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락을 나눴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지우 씨와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는 제가 쌓아온 편견이 지우 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지우 씨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는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 덕분에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한국에 가서 같이 살자는 지우 씨의 제안 때문에 고민도 있었어요. 제 나라 이란이 오랫동안 겪은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에 일어난 시위와 경제 제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생존을 위해 저항해야만 했죠. 그런 나라의 사람인지라 한국의 시댁에서 받게 될 시선이 무척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저의 배경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함이 고개를 들곤 했거든요. 그래도 지우 씨 같은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우선 지우 씨를 따라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한국과 이란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이견들로 인해 두 나라의 관계가 언제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지우 씨는 그런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저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지우 씨는 늘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각자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우리의 사랑을 시험에 들게 하진 않을지 걱정도 되었죠. 그러던 중 지우 씨는 이란의 전통 결혼식을 한국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해 주었어요. 사실 한국에서 이란의 전통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고향 이란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한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고 그 배려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지우 씨는 우리 결혼식에서 제 나라의 전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었어요. 이란에서 자주 쓰는 장식물들과 함께 상징적인 소품들을 준비하고 저를 위해 직접 소프레 아그드 테이블을 차려놓았답니다. 소프레 아그드는 이란 결혼식의 중심에 놓이는 중요한 테이블인데요. 결혼을 축복하는 의미의 빵, 계란, 꿀 등의 물건을 가득 놓아두는 게 특징이랍니다. 지우 씨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제 문화를 잊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이후로도 제가 걱정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았어요. 가장 걱정이 컸던 것은 바로 시댁에서의 생활이었어요. 이란에서 일한 남자와 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고생한다고들 하거든요. 같은 나라 사람도 매일 싸운다는데 저는 낯선 나라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지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까봐 두려움이 컸습니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에서 시댁 생활이 엄격하고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봐서 더 긴장됐었고요. 하지만 제 걱정이 괜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손수 만든 김밥을 챙겨오셔서 한국 음식을 빨리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위해 시어머니가 김밥을 준비해 주신 것도 감동이었지만 그 세심함에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시려 한다는 걸 느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께서는 이방인처럼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집을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라고 해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시아버지는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시고 저에게 어떤 점이 불편한지 항상 물어봐 주셨어요.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소통하기 위해 직접 스마트폰에 번역기 앱을 깔아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이 깊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시댁에서 그걸 직접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 문화 속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가 감동적이었죠. 게다가 시댁 식사 자리에서 직접 만드신 한식을 맛보는 경험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김치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맵다고 느꼈지만 신선하고 감칠맛 나는 김치에 점점 중독되었어요. 김치가 아닌 다른 한국 음식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매 끼니마다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제 입맛에 맞는지 확인해 주셨고 덕분에 저도 점점 입맛을 길들여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한국인과의 결혼이 어떤지 물을 때마다 저는 한상 가득 차려진 식탁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진을 받아본 친구들 중에 식탁 위에 놓인 김치나 불고기 같은 음식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란을 포함한 중동에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을 직접 체감하게 됐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대한 시어머니의 설명을 듣는 것도 저에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또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한국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왜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지가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큰 가치로 여긴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서 이란과 참 비슷하다는 걸 느꼈죠. 이란에서도 가족은 삶의 중심이고 서로를 위해 아끼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문화는 달라도 그 중심에는 공통된 감정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이란과 한국 사이에 너무나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에서의 생활과 비교했을 때 이란에서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해야 했고 억압받아야 했거든요. 사실 저는 방송 쪽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학도가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석유와 가스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멋진 학위도 있으니 많은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첫 면접에서 남편의 서면 허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을 때 정말 가슴 깊이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저 이 믿음을 외치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에 부딪혔던 거죠. 그 면접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할 때마다 아픈 마음이 되살아나요. 남편이 없으면 아버지의 동의라도 받아오라던 면접관들의 호통도요.
남자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의 괴로움이란 참으로 쓰라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게 되었어요. 이란을 떠나 모로코에서 방송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저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남편의 허가나 서명 없이 제 능력만을 평가하고 남녀 구분 없이 주체적인 결정과 행동을 중시하는 정서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더군요. 이란에서는 여성으로서의 제 삶에 항상 벽이 있었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노력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제 목소리가 묵살되곤 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일할 때는 여성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가장 먼저 해고될 대상이 되어야만 했어요. 비록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도 여성의 자리란 언제나 불안정했죠. 현재 저는 남편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 당당히 이력서를 내서 합격한 한국의 공업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는 아내이자 직장인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꿈만 같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제 능력과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서 제가 얻는 존중과 자유가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기서는 저를 한 개인으로서의 능력과 잠재력을 지닌 사람으로 봐주고 또 응원해줍니다. 그런 감동적인 나날 속에서 살던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이날은 정말 제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생일을 누구에게 특별히 알리거나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편이었어요. 이것 역시 이란에서의 생활이 남긴 버릇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가 함께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깜짝 생일상이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는데 그곳에 생일상 차림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창 위에는 맛 좋은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꽃다발과 함께 가족 모두의 정성이 담긴 카드도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 솜씨를 발휘해 만드신 음식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신 시아버지는 제가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일부러 자극적이지 않은 메뉴로 저를 배려해 주셨더라고요. 저를 위해 배운 요리라며 웃으시는데 그 모습에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지우 씨는 한 손에 촛불을 든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들고 와 생일 축하해라고 말했고 가족 모두가 저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죠. 생일 노래를 함께 부르고 촛불을 끄는 그 순간 너무나도 행복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일상 속의 작은 축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다해 축하를 받으니 제가 이 가정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머님이자 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시아버지께서는 앞으로도 함께 가족으로 지내길 바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란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핍박받고 온갖 차별을 당했던 시기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독립과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에게 진정한 인생을 살 기회를 준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제가 느끼는 이 자유와 행복을 이란에서 여전히 억눌려 지내는 제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란에서의 삶은 제게 그리운 기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버겁고 숨막히는 기억들이거든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해 탈피해야 할 인생의 트라우마기도 합니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도움을 준 사람은 제 남편이랍니다. 그는 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저희 자아를 찾도록 도와주었어요. 덕분에 제 자신도 제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제 목소리를 삼키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많은 감정들이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제가 정말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도 더 분명해졌어요.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이제는 감사로 바꾸어 보고자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배려를 꼭 다른 이에게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며 이란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사람들로 가득 찬 한 식당 안에서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오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 호주인 관광객이 직원에게 무언가를 가리키며 엉엉 울고 있는데요. 다른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들도 이 모습을 보자 공감해주며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식당 안은 삽시간에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애들레이드 출신의 20대 여대생 린제이 아덴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행이 취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랑 자연 경관이 좋은 호주 이곳저곳은 모두 다녀보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성인이 된 후로는 해외여행을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왔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학생이고 돈이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랑 용돈을 모아서 떠나려고 계획 중이었고요. 이왕 비행기 탈 거 많이 둘러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전 한 번 갈 때 제대로 뽕을 뽑아보자는 느낌으로 근처 나라를 묶어서 여행할 계획을 세우게 됐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을 갈 거라면 프랑스를 기점으로 스페인도 가보고 이태리도 가보고 하는 식이죠. 물론 체력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젊어서 그렇게 여행하지 언제 해보겠어요. 아무튼 저는 대학에 간 후로 인생 첫 해외여행을 기획하며 아시아 투어를 첫 목적지로 삼았답니다. 중심으로 잡고 있던 곳은 일본이었고요. 제가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답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서양의 어느 나라에 환상이 있나요? 천조국으로 알려진 미국, 낭만의 나라 프랑스, 왜인지 모르겠지만 호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신비로움이 있어요. 전범 국가기도 한데 막상 영화에서 비치는 모습은 정갈하고 예의가 바른, 선을 잘 긋는 모습의 공존이 너무 신기했죠. 그러다 보니 직접 가서 어떤 나라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답니다. 게다가 서양에서는 처음으로 젓가락질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준 음식이 스시거든요. 아무래도 미식의 나라에 방문해서 고급 요리를 맛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들 한답니다. 저 역시도 일본을 중심으로 잡고 시간이 된다면 한국과 중국도 함께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이 여행이 고달프고 악몽으로 다가올지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지금 돌이켜봐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인데요. 제 삶을 통째로 바꿔버린 그때의 여행의 기억을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공유해보려 합니다. 처음으로 일본 여행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교토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소꿉친구 신시아 닐슨이 지금 교토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말을 잘못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면서 차 공부를 하고 있어요. 타는 차 말고 먹는 차요. 여러분 혹시 교토 여행 갔을 때 우라센케라고 가보셨나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 차를 수연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곳인데요. 일본에 있는 3가지 주요 유파 중 한 곳이 운영하는 곳이며 교토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외국인 수습생들도 수년간 차 수련, 즉 차도를 배우는 곳이죠. 차를 내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차도를 통해 전반적인 일본 전통 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신시아 역시 여기서 수습생으로 들어가서 지금 2년째 수련 중이랍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자격증을 얻어서 일본은 물론 호주에서도 차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시아는 저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나온 단짝 친구입니다. 두 집 건너 옆집에 살았었는데 잠자는 시간만 빼고 늘 함께하던 가족 같은 사이였죠. 신시아네 아버지는 외교관이셨어요. 원래 직장 생활하시다가 시험에 붙어서 좀 늦가기로 관직에 올라서 우리가 축하 파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러는 바람에 신시아는 고등학교 때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일본 오사카로 떠나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유년 시절을 함께한 저랑은 눈물겨운 이별을 하고 말았답니다. 사실 호주랑 일본은 2시간밖에 시차가 나지 않아서 저희는 계속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마음만은 늘 함께했죠.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각자의 길을 응원했고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하는 친구로 지냈답니다. 전 대학에 가자마자 신시아를 보러 일본에 놀러 가려고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20만 원이면 갈 수 있는 일본과 달리 호주에서 일본을 가려면 좋기 거마비가 100만 원은 들어요. 너무 비싸죠. 대학생이 이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1년을 영차영차 돈을 모아 오사카행 항공권을 끊었답니다. 부푼 마음을 이끌고 몇 년 만에 신시아를 만날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그렇게 디데이가 다가오고 저는 오사카에 도착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토로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호주에서부터 장장 12시간 가까운 시간을 걸려 이동해 신시아가 있는 교토 우라센케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건물은 나 오래된 전통 있는 건물이야 라는 분위기를 자아내더라고요. 아무래도 몸은 피로했지만 신시아를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조용히 들어가서 원데이 다도 클래스를 예약했다고 말했죠. 메뉴판에는 알 수 없는 일본어가 쓰여 있었고 다도 클래스 중 어떤 차를 마실지 골라야 했어요. 글씨는 모르겠지만 숫자는 보이길래 한 잔에 가장 비싸 보이는 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친구가 공부하는 곳에 왔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비싼 거 팔아주면 친구 면도 살고 좋잖아요. 아무튼
전날에 제가 신시아에게 말했더니 예약을 해당 시간대로 하면 신시아가 다도 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차,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는 교육이 너무 엄격해서 출근 전과 퇴근 후에만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야 하다 보니 거의 이틀 전쯤에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했었고요. 당시 저희 예상 도착 시간을 말해뒀고 신시아도 근무 타임을 바꿔서 제가 오는 시간에 차를 내리는 걸로 일정을 바꿨답니다. 다행히 신시아에게 말한 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었고요. 저는 신시아가 호주 살 때 좋아하던 작은 초콜릿도 준비해서 탁자에 올려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신시아는 보이지 않았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웬 50대 중년 여성이 와서 저에게 다도 교육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에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려고 익스큐즈 미라고 작은 목소리로 운을 뗐어요. 그러자 그 여성분은 자신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입술 앞으로 갖다 대더니 쉿 하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저를 무표정으로 바라보는데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제 성격 같았으면 바로 따지고 제할 말을 했겠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일본이고 신시아가 교육받는 곳이잖아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면서 신시아가 혹시라도 저에게 오지 않을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2시간이 지나도 신시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저는 그대로 나와서 숙소로 돌아갔죠.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신시아에게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잠시 통화가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당장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돌아오는 목소리는 제가 알고 있던 신시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는 다 쉬어 있었고 영어로 말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일본은 엄청나게 텃세가 심하고 남을 배척하는 문화가 강한 국가였어요. 신시아는 이미 4년 가까이 살았지만 이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신시아의 아버지가 오사카로 발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사카에 있을 때 한인타운 근처의 국제학교에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 친구가 많았고 한국 문화를 더 먼저 접하게 된 거였죠. 오사카에 있는 도톤보리 가보신 분들 아시죠? 거기 음식 메뉴판은 한글은 기본이고 한국말 잘하는 일본인들도 너무 많아서 주변에서는 한국 가본 친구들이 명동 갔다는 말도 자주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곳에서 첫 일본 생활을 하다 보니 신시아는 이게 당연히 일본 문화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심지어 학교 친구들의 가정환경 구성도 부모님이 사업 때문에 온 한국인이나 아니면 한국과 일본인 혼혈가정, 그도 아니라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 한 분이라도 한국인이었대요. 결국 학교 구성원의 90% 이상이 한국계였던 거죠. 위치는 일본이지만 자연스럽게 한국과 관련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된 거였습니다. 덕분에 별탈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신시아는 지금도 일본인 친구는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국인 친구들만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신시아는 처음 와서 배워야 했던 일본 문화와 정서를 못 배운 거예요. 일본인들과 어울릴 일이 없어서 몰랐던 게 화근이라면 화근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이 많고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사상이 신시아에게 너무 잘 맞아버려서 일본인들과의 생활이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신시아는 처음에 다도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일본인도 한국인과 비슷할 거라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옆 나라니 비슷한 성정을 지녔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신시아는 지난 시간이 너무 지옥 같았고 하루에 몇 번이고 탈출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신시아가 나온 고등학교를 얘기하면서 은근히 신시아를 따돌렸다고 합니다. 수준 낮은 한인타운에서 살던 애라면서 험담을 했다고 하네요. 더 황당한 건 앞에서는 엄청 공손하고 예의가 바른 것 같았지만 뒤는 달랐대요. 그 알잖아요. 왜인지 모르게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는 싸한 느낌. 놀랍게도 이런 유치한 짓은 어린 수습생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지긋한 관리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도 예절을 공부하는 시간에는 일부러 신시아만 잔 밑이 깨져서 차가 졸졸 새는 닭이 준다거나 찻잎을 가루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할 때는 신시아에게만 덜 마른 찻잎을 주는 등 비겁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더 힘들었던 거는 차라리 때리거나 욕을 하면 자신도 반항을 할 텐데 앞에서는 최대한 정중한 척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 방식으로 자신을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전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호주인들은 직설적이고 쿨한 성격이라서 앞에서 싸울지라도 사람을 이상한 방식으로 괴롭히진 않았거든요. 신시아가 과거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이지 정신병이 걸리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모여서 회식을 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시아도 몸은 고됐지만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다 보니까 회가 유명하잖아요. 다양한 사시미와 초밥을 즐길 수 있는 이자카야로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교토에서 나고 자라서 교토 토박이로 알려진 미츠코 하야시가 유난히 신시아에게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한인타운의 국제학교를 나왔다면 일본에서 생활하는 게 호주만큼 편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라고 묻더래요. 그러면서 요즘 일본처럼 외국인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너그러운 나라는 드문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던가. 호주도 정말 좋은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일본 소보다 고기가 싸잖아요. 일본 문화가 좋아서 여기에 온 건 알지만 호주 문화에도 자부심을 가져봐요. 라고 말했다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 미츠코가 한 말에서 뭔가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이게 바로 교토식 화법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세히 들어보면 묘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예를 들어 오사카 국제학교를 거들먹거린 건 한국인과 친하다는 걸 돌려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외국인을 조건 없이 받아준다는 건 이렇게 전통 있는 곳이 개나 소나 올 수 있는 곳이 됐다는 걸로 비꼰 거고요. 또 자기네 나라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해놓고서 일본 소랑 비교를 하는 등 일상적인 내용을 말하는 척하면서 비하한 것이죠. 이게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친 듯이 괴로운데 표면적인 언어로만 봤을 때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신시아는 하루 종일 이런 화법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졌다고 해요. 심지어 이번에 저를 교육하러 내려오지 못한 이유도 30분 전에 갑자기 근무 스케줄을 바꾸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쓸 수 없었던 신시아는 반박도 못하고 그렇게 소처럼 일만 하다 온 거였고요. 다행히 신시아는 휴가를 낸 상태라 내일부터 일주일간은 저랑 함께 보낼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시아를 데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기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시아와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신시아가 앞으로 일주일간 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가를 냈으니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무언가를 기획하자고 마음먹었죠. 그러나 구글에서 일본과 관련해서 아무리 검색해도 좀처럼 신시아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일본이라는 환경 자체가 신시아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문득 한국 갈까? 라는 즉흥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호주를 떠날 때만 해도 일본을 찍고 나서 한국이나 중국도 가볼까 했었잖아요. 게다가 신시아의 친구들이 대부분이 한국인이라 지금 연락해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저는 5분 만에 다시 신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한국 가자. 너 한국인들이랑 친하다며. 한국인들 진짜 화끈하고 털털해서 오히려 호주 사람들이랑 잘 맞다더라. 일본에 있어봤자 우리 할 수 있는 거 없어. 너 그리고 계속 앞으로 한국 있을 건데 나랑 있을 때 여행이나 다녀오자. 응? 저희 급작스러운 제안에 신시아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더니 비행기 예약해봐. 내일 아침에 떠나자. 4박 5일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보다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설레는 나머지 저는 우선 인천행 비행기 표를 찾아보고 간사이 공항에 도착 시간을 체크하는 등 행복에 부풀었답니다. 저희는 다음날 오전 7시에 교토역에서 만나서 11시에 인천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간사이 공항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교통체증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기차가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기차역에서 열차를 타려는데 갑자기 제 지갑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났고 이미 캐리어를 끌고 너무 먼 길을 온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죠. 신시아도 당황해하면서 우선 지하철 역무원에게 분실물이 들어온 게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한국인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이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김지원이라고 밝힌 그분은 오사카 츠키 요리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친구가 여행을 와 교토에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서 유학을 한지라 영어가 유창한데 저희가 당황해하는 걸 먼발치에서 듣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교토역 한복판에서 한국인과 대화하고 도움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죠. 미나는 제 상황을 듣고는 일본어로 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었어요. 그리고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줬는데 알고 보니 제가 표를 사면서 지갑을 개찰구에 두고 왔더라고요. 일본인에게 받을 줄 알았던 도움은 오히려 한국인에게서 받은 것이었죠. 미나 덕분에 다행히 신시아와 저는 제 시간에 도착해 한국으로 향할 수 있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느낌은 사실 좀 신기했어요. 간사이 공항과는 다르게 공항은 굉장히 현대적이었고 공기마저 깨끗했죠. 공항 직원들 역시 매우 친절했고 짐을 찾는 과정도 너무나 수월했고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것도 참 편리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면 서울역까지 40분이면 간다고 했는데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교통비라서 일본하고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어디나 영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외국인 관광 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질문하고 이동할 수 있었답니다. 신시아 역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면서 일본에 있지 말고 한국으로 오길 너무 잘했다면서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환대와 사람들의 친절함이 일본과는 너무 비교가 된다며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남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50대 여자 사장님은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관광 코스도 세밀하게 안내해 주면서 저희 여행을 응원했죠. 그런데 문제는 핸드폰이었어요. 오는 동안에 너무 많은 배터리를 소진하느라 배터리가 8%였거든요. 그래서 체크인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 무슨 일이냐 물으셨죠.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 간다고 하니까 대뜸 오른손을 내밀면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신의 충전기로 제 핸드폰을 충전해 준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배터리 다 충전되고 밖으로 나가면 한국은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으니 유심을 살 때 최소 용량만 사라고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공항에서 정신이 없어서 유심을 구매하지 못했었던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카페나 음식점에도 무료 와이파이가 도처에 널려 있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타고 왔던 공항철도에도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고요. 사실 이건 호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본에서도 찾기 힘들었거든요. 기차 타고 어디 이동하는데 인터넷을 공짜로 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한국이 훨씬 더 월등하다 느낀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본에서는 전기 콘센트 보이면 절대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없죠?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저 콘센트에 꽂아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주인이 전기세를 더 내야 하니까 그게 민폐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나노 단위로까지 힘들게 살면 정신병이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저희는 배터리도 가득 충전하고 짐도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배가 슬슬 고파져 와서 저희는 남대문 시장에 있는 맛집이라는 곳을 찾았어요. 저희는 식당에 들어가서 순두부찌개와 제육볶음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은 아주머니는 메뉴는 안 갖다 주고 이상한 작은 접시들만 미친 듯이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 주문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 메뉴를 가리키고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숟가락을 떠서 먹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못 알아들으셔서 주문이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했죠. 이미 너무 지쳤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냥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가 메뉴판에서 보던 사진과 똑같이 생긴 순두부찌개와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신시아와 저는 서로 쳐다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이건 8,000원짜리 백반만 시켜도 같이 나오는 사이드 반찬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반찬이 떨어질 때마다 아주머니들이 말도 안 해도 알아서 척척 리필해 주시니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식당이 어디 있겠냐고요. 일본에서는 어딜 가도 자리값에 반찬비를 받는 마당에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호들갑을 떨고 음식을 쉴 새 없이 먹고 있는데 문득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려도 우는 사람이 없길래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앞에서 밥을 먹고 있던 신시아가 눈물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차분한 목소리로 눈물을 닦은 신시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고 살았어. 내가 평생을 호주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갔잖아. 근데 적응을 잘할 수 있었던 게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야. 내가 처음 만난 일본에서의 환경이 감사하게 나랑 잘 맞았던 거야. 내가 아마 한국계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다면 일본 생활을 1년도 버티지 못했을 거야. 텃세 없이 나를 나 자체로 바라보던 친구들과 넌 영어 시험 100점 맞아서 좋겠다고 놀리던 일들. 학교 끝나면 다 같이 간식 사 먹고 몰래 가라오케에 가던 일들이 모두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가능했던 거였어. 지금 내가 일본인들과 같이 동고동락해보니 알겠더라고. 내 꿈 때문에 수련을 하고 있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나는 내 주변 환경과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번 여행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어. 교토역에서도 생각해봐. 그 많은 일본인들이 우릴 나몰라라 할 때 한국인이 와서 우리 지갑 잃어버린 거 도와줬잖아. 어딜 가도 한국인들은 저런 성격인 거야.
그리고 난 그 사람들과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나 결심했어. 이번 해까지 잘 마친 뒤에 당분간 한국에 와서 어학연수든 뭐든 무모하지만 그냥 좀 살아볼래. 말을 마친 신시아의 표정을 보니 제가 알던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호주에서 뛰어놀던 밝은 표정의 신시아가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무모할 수 있는 즉흥적인 한국 여행이었지만 신시아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4일이나 한국 여행이 남았기에 뭘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러분, 남대문 시장에서 어디를 또 가보면 좋을까요? 이번 여행 잘 마치고 또 재밌는 일 생기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